금요일 첫 포인트 뭡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로 심판의 날입니다. 먼저 오늘 세월호 7시간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오늘 무슨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까? 비선의사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인 박채윤 씨라고 있죠. 안종범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드러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구속 여부가. 근데 비선 실세 의사 부인하고 7시간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7시간 중요한 고리는 남편 김영재에게 있었는데요. 그동안 관련 증거가 안 나왔었죠. 이제 부인이 구속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요. 김영재의 굳게 닫혔던 입도 열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 한 달이.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르면 오늘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숨구멍이 하나둘 막히는 형국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주목을 해보고요. 다음 포인트 뭡니까? 이재용 심판의 날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영장 기각됐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네. 기각 이유가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 부분이 입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이었죠. 부족하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요.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단서요? 네. 바로 안종범에게서 추가로 압수한 업무수첩에서요. 삼성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전에 청와대에게 여러 차례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그 수첩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접어놓았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를 다시 꺼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움직임도 주목을 해 주시고요. 다음 포인트는요? 오늘 김기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제 그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 제기했잖아요. 네.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당시 신청한 이의 신청도요. 법꾸라지다운 발상이었죠. 자신이 구속이 된 게 블랙리스트 때문이었는데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런 거였습니다. 또다시 법망을 빠져나가려던 계략이었는데 하지만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김기춘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가 하면은 미국 국방장관 매티스 국방장관이 타고 왔던 전용기 이름이요. 심판의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어로 Doomsday Plane. 그렇더라고요. 심판의 날 비행기다. 핵전쟁 발발 시 공중에서 지휘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비행기인데요. 우리나라를 하필 그런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 좀 언짢아지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어제 황교안 대행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는 낙장 불입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한민구 국방장관 또 윤병세 외교장관과 연쇄 회동을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는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그 부분이 주목됩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레이스에서 이탈을 하면서 사실상 보수 진영의 구심점, 대표 주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인데요. 황교안 총리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됩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반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부터 황 총리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총리이자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를 맡고 있는 황 총리가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헷갈립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연결을 해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에게 기대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과 귀국 20일 만에 불출마 선언,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참 안타깝죠. 그분이 대통령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 국내의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구조가 또 아직 반기문 후보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총장께서 우리 정치권에 던진 여러 가지 그 화두들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겸허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 던진 화두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정치는 정치꾼들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버려라. 아전인수식 해석 버려라.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진짜로 지금도 그분이 대통령 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계세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외교가 굉장히 중요할 때고요. 그분이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했던 그런 노하우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드 배치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지는 문제들도 우리 북한 대치 문제 때문에 육자 그 회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교는 잘하실 수 있죠. 근데 현실 정치를 너무 몰랐던 것 아니냐, 대한민국 현실을 너무 몰랐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는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뭐 현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실 정치를 구성하고 있는 예.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이 예. 과연 이 현실 정치가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예. 그리고 좋은 사람을 정말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하. 현재 여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솔직하게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새누리당도 사실은 좀 모질게 군 게 있어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이 들면 특히 겨울에 미끄러워서 여기저기 다니면 낙상하기 쉽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뼈 있는 이야기를 오전에 하고 그날 오후에 저 불출마 선언한 거 아닙니까, 반 총장이?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당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 아, 그래요? 여기저기 다니면 낙상하십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게 그 집이 새누리당이었단 말씀이에요? 예. 동지가 새누리당이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계시는 게 어떻겠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만두라는 이야기 정반대 이야기였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반 총장이 지금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 네네. 혹시 새누리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세요? 예, 왜냐하면 뭐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니, 새누리당에서 뭐 할 생각 없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상태인데. 예, 그리고 어떤 후보도 지금 밀어주지 않겠다. 뭐 어떤 후보도 공식적으로 밀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어느 당하고도 관련을 맺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도 예외 없이 우리도 도움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그러나 뭐 하여간 저희가 공식 비공식으로 뭐 저 역시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 총장님하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총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경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지율 2위 주자 반기문 낙마 현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수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전 대표 대항마 없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지지율로 볼 때는 뭐 2배 차이, 3배 차이가 나니까 속된 말로 맞짱 뜰 인물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죠. 대항마 찾으면 있겠습니까? 찾아지겠습니까? 뭐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문재인은 안 된다. 그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장이 보인다.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대세로는 오래 했고 그렇게 야권 단일 후보로서 가장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의 안팎밖에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로서도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후보를 아직 옹립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해볼 만한 싸움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볼 만한 싸움. 사실은 저희 그 부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보수는요. 잘 뭉치기로 유명하잖아요. 단일 후보가 딱 정해지면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지금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보수 단일 후보론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도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보수 단일 후보가 정해지면 대통령 승산도 있다고 보세요? 틀림없이 있죠. 틀림없이 있습니까? 그럼 보수 단일 후보 하자는 유승민 의원 주장에는 동의하시는 거고요? 뭐 단일 후보는 하는 걸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런데 인물이 말입니다. 지금 황교안 총리가 급부상을 하고 있긴 있는데 홍 의원도 황 총리 정도면 새누리당 후보로 좋다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뭐 지금 국민들 지지가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아직 후보 선언을 하지도 않았고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동조의 지지가 나온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단일 후보로서 보수의 단일 후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그
국민들이 암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가 나오면 출마 선언하면 훨씬 더 나올 것이다. 폭등할 것이다 보세요. 출마 선언만 하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도 2배 이상 나올 겁니다. 2배? 2배면은 그럼 20% 넘게 나온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희망사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출마 선언을 하면요. 예. 우리가 막 이른바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예. 사람들이 권한대행이 정말 나올까 안 나올까 지금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반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 하고 있다가 나온다고 하면은 실망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반기문 총장처럼? 반기문 총장은 사실 나온다고 얘기 안 했죠. 출마 선언은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공식적인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사실상 나온다고 하신 거잖아요. 불사르겠다고 했는데. 예, 하여간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은 안 했고.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출마 선언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반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여건상. 예. 또, 보수의 지형상. 예. 여의도나 국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건 제가 좀 더 잘 안다고 생각하시고 제 말을 좀 믿어주시죠. 분명히 보수가 집결할 거다. 2배로 폭등할 거다. 예. 그거 2배라고 그래봐야 20%밖에 더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요, 홍 의원님. 네. 저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황 총리가 새누리당과 정체성 맞는다. 새누리당으로 오시면 좋겠다. 오시면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거는 황 총리하고 교감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말 못한다. 현직에 있는 공직자를 두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교감이 있구나 생각했거든요. 있지요, 교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비대위원장께서 예. 지금 옥동자를 한 사람 놔야 되는데 예. 과연 누가 우리 새누리당 후보로서 또 범여권 후보로서 보수의 후보로서 적합할까 생각하시다가 지금 국민적인 지지가 이건 권한대행에게 쏠리고 있으니까 예. 저분을 모셔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만나셨잖아요. 1대1로 황교안 총리하고 독대하셨잖아요. 예, 출마에 관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느낌은 있잖아요. 정치 오래 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느낌 느끼셨을 텐데 어떻든가요, 느낌이? 그건 섣불리 무슨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만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정치에서 말입니다. 오늘 자꾸 정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솔직히 정치에서 NC&D 긍정도 부정도 안 하면 사실상 긍정 아닙니까? 글쎄요.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근데 긍정도 부정도 아니면 긍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긍정도 부정도 아니면 그 말뜻 그대로 부정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부정이면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겠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대답 똑바로 안 해서. 아니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예. 알겠습니다. NC&D 인상태. 그런데 지금 나오면 승산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문제는 법적으로야 그분이 나오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도의적으로 볼 때 지금 대통령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출마를 한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당하기라도 하면은 그 뒷수습을 해야 할 사람이 그 직을 내팽개치고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한다. 이걸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출마를 하거든요. 그건 미국 얘기고요. 우린 중임제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것도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본인이 그 권한대행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심판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선수에 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심판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심판을 자임한 것도 아니거든요.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이제 자꾸 야권에서나 또 이제 일부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국민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준다면 야당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아니 야당은 언제든지 여권 후보를 언제 이렇게 반겼나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결국 지지율이 국민들의 허락에 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기준이 될 거다. 예,
예. 어떤 면에서는 좀 서글픈 일일런지도 모르지만 지지율이 안 되면 어느 누구도 대통령 선언 아니라 무슨 선언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지율이 이 정도로 계속 상승세를 탄다면 황 총리도 고민의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오실까요? 이제 그분이 공인이잖아요. 이제는 뭐 개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공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 생각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참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고민 중일 거다. 네. 예, 고민하고 있는 건 느끼셨군요. 1대1 독대하셨을 때. 아니 뭐 그건 아닙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목소리는 작습니다. 작게 들리시는 모양이죠.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지요. 예, 홍문종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참 반기문 총장이 그만두면서 대선판이 급격하게 요동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행간 주제 그겁니까? 대선 지형이 요동치면서 민주당 내 2위 싸움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어느 쪽이 2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점점 치열해지는 안희정, 이재명의 2위 다툼.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보수 진영에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의 경선이 본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2007년 대선하고 약간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2위 다툼이 치열해진다. 2위 다툼의 행간을 보자. 정말 신경전 대단하죠. 안희정, 이재명, 안희정. 네. 이게 어제도 대연정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요. 안희정 지사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로 시대 교체를 하겠다. 이러면서 대연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연정 카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운영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못다 이룬 대연정을 실천하겠다. 이러면서 노무현 적통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시장이 곧바로 대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연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새누리당 그러니까 집권당하고 손을 잡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재명 시장 얘기죠. 네. 부패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는 건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대연정을 하겠다는 상대는 입장이 다른 선량한 이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두 명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산론 논쟁도 있었고요. 여기 인터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여기가 발단이었어요. 공짜밥 논쟁도 있었고요.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한 뒤에 더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이재명, 안희정, 이재명의 2위 싸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공수가 뒤바뀌었다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뒤바뀌었다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까지는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을 비판을 해왔었잖아요.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공수가 바뀌어서 이재명 시장이 안희정 지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건 왜 바뀌는 겁니까? 한마디로 지지율에 따라서 공격과 수비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계를 2달 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는 촛불 민심을 얻고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막 쭉쭉쭉 올라갈 때잖아요. 한 5배가 뛰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때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우산론을 언급했죠. 맞습니다. 이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이른바 비문주자들이 하나의 공동체 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안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대의명분도 없는 합종연행은 구태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공짜밥 논쟁이 붙었는데요. 그렇죠.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제도를 공약을 했더니 또 안 지사가 공격을 한 겁니다.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시장이 공짜라는 표현은 구태 기득권 보수 세력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불과 한 달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죠. 뒤집혔어요. 반 전 총장이 빠지면서 안 지사가 지지율이 2배 이상 급등해서 2, 3위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이 시장이 공격 모드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네요. 공수가 바뀌었다. 지지율에 따라 공수를 바꾸는 이 2위 다툼, 치열해지는 2위 다툼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이런 싸움은 좋은 싸움이다. 입니다. 에이, 싸우는데. 싸움이 좋은 싸움, 나쁜 싸움이 어디 있어요? 좋은 싸움도 있어요. 선의의 경쟁?
네, 그렇죠. 흔히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골몰하는 게 뭡니까? 정치공학, 예. 이미지 정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이나 공약을 두고 제대로 된 공격과 수비를 하는, 공박을 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네거티브만 하죠. 네. 싸우다 보면. 그러니까 네. 서로 감정 싸움하고 막말하고 맞아요. 흑색선전하고 이런 건데요. 예, 예. 그런데 안희정, 이재명 두 명의 주자가 바로 지금 그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짜밥 논쟁 한번 봐보세요. 그동안 진보와 보수 간에 있었던 대표적인 논쟁이거든요. 복지를 둔 뭐랄까요? 논의? 토의? 네, 그렇죠. 복지를 그냥 막 무슨 국민한테 퍼주게 하느냐 뭐 이런 논쟁은 진보와 보수 간에 싸웠던 논쟁이지 야권 대 야권이 싸우는 논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권 주자들끼리 어떤 복지가 진짜 국민을 위한 거냐 논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 중에 하나다. 아하. 또 민주주의 논쟁, 재벌개혁 논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시장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재벌체제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안희정 지사가 어느 누구를 구속시키고 감옥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일까?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했어요. 재벌 해체론에 대해서.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논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싸움을 지금보다 훨씬 더 격하게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을 둔 토론은 권장돼야 된다. 그렇죠. 선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게 근데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 확장성 면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주장이 더 도움이 될 텐데 야당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경선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유리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선 안에서도요. 이렇게 이의가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이 오히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선의 흥행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군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괜찮은 싸움이다. 네. 세 번째 행간 뭡니까? 세 번째 행간은 이제 야권의 프레임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입니다. 야권의 프레임 싸움이요? 네. 반기문 총장이 빠지면서 안개 속에 가렸던 구도가 확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드랍할 거다 말 거다 하던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된 게 그동안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만 말하면 됐는데 이제는 어떤 정권 교체인가 이걸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문재인 전 대표는 당연히 대세론 굳히기. 예. 정권 교체 프레임으로 그동안 나갔는데 이걸로 부족하니까 영호남 통합의 정권 교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프레임을 얘기하고 안희정 지사는 더 좋은 정권 교체, 시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이재명 시장은 더 나은 정권 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좋은 얘기예요. 야권 주자로서 보다 분명한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야권 입장에선 다 좋은 얘기다 이 말씀이신 건데. 이 중에 누가 국민의 선택을 받느냐. 3명 중 2명은 틀림없이 경선 투표에서 만날 거거든요. 예. 누가 되든 치열하면서도 아름다운 경선이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의 숙제는 그거죠. 네. 치열하게 다투되 그게 추악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더민주의 치열해지는 2위 다툼 오늘 행간에서 분석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용 불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버티다 결국은 새해 시작부터 거리로 나선 두 직업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만날 분은 도시가스 검침원이세요. 지난 1일부터 서울 종로, 은평, 서대문구의 도시가스 점검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직접 들어보죠. 익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검침원으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여기 은평 입사한 거는 8년 차 되고요. 예. 그전 경력으로 하면은 한 11년 차 됩니다. 11년 차. 네네.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가구나 방문하십니까? 제가 6개월 안에 3,400가구를 다 돌아야 되거든요. 6개월 안에 3,400가구? 네네.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한 50에서 55집을 해야 되는데 그 50에서 55집을 하려고 그러면은 150집을 돌아야 돼요. 하루에. 그래야 점검을 완료를 해요. 왜냐하면 빈집이 많으니까 가봤자. 네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요새는 맞벌이들이 많아갖고요. 낮에는 집에 대개들 안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녁으로 주로 일을 많이 해요. 예. 그 아파트라면 모르겠지만 주택, 빌라촌. 저는 단독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 위주로 하는군요. 네네. 왜 빌라 같은 데는 5, 6층짜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걸어서 저희가 이동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한 집을 6층짜리 한 집을 가기 위해서 한 10번도 넘게 방문을 합니다. 그 집을 하기 위해서. 아하. 그러니까 무릎도 많이 아프고
좀 신발도 많이 닳고. 예. 그리고 뭐 다치고 뭐 빙판길에 넘어지고 검침하다가 담벼락에서 떨어져서 다리 삐끗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다친 사람이 있어갖고 사무실로 전화를 했어요. 다치자마자 저 다쳤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다쳤냐, 병원은 갔냐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책임자가 하는 말이 경위서를 써갖고 들어오라. 아니 다쳤는데 어떻게 경위서를 써갖고 가요?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언제 어떻게 왜 다쳤냐? 본인에게 어떤 책임이 떨어질까봐. 그렇죠.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그렇게 지시를 내린 거죠. 책임자한테.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직원이 다쳤는데 사장님은 그런 거를 경위서를 써갖고 오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다쳤는지 내가 알게 뭐냐. 아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는 다치면은 병원으로 가서 증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치는 분들도 많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좀 위험한 것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많죠. 담을 타고 넘어가서 계단길을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난간에 서서 계단길을 봐야 되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다리에 한쪽 발만 들어가는 경우 옆으로요. 도시가스 계단기가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숨어 있어요. 어디다 달아라란 이런 규정 같은 게 없군요. 그냥 집 짓는 사람 많이군요. 들어갔다 나오면은요, 우리 이 옷이 뭐 거미줄, 뭐 먼지, 이 세멘트에 그실러갖고 뭐 허옇게 된다든지, 뭐 그런 일은 뭐 검침할 때마다 있는 일이고요. 그래요. 그런 식의 위험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그 2015년 울산 사건이에요. 울산에서 가스 검침하던 분이 성추행을 당해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사회적으로. 이게 아주 특별한 일입니까? 종종 있는 일입니까? 종종 있는 일이죠. 저희도 그런 일 많이 겪고요. 그래요. 뭐 남자분들이 요새는 집에 남자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갖고 가면은 뭐 홀딱 벗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띵똥띵똥 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가시는 거 아닌데도? 가스 점검 왔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요. 분명히 말했는데. 그런데도 홀딱 벗고 나오는 사람. 홀딱 벗는다는 게 뭐 얼마나 벗고 나온다는 거예요? 팬티도 안 입고 다요. 알몸으로. 그런 일을 정말 겪으셨다고요? 그래갖고 우리 직원이 세상에. 그거 보는 순간 그냥 도망갔대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무실에서 그러더래. 그거 처음 봤어? 그 남자 몸을 처음 봤냐고. 저희가 가정주부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봤어가? 그 말 뜻이죠. 남자 몸 처음 봤어, 벗은 거? 그렇죠. 그 말 뜻이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심각해요. 성희롱을 제2차 피해를 또 당하신 건데요, 회사에서. 위로는커녕 너 그런 거 처음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요. 아까 그 울산 사건처럼 성추행, 성폭행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그 후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됐을 것 같은데 사후 대책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어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직원이 그 알몸 사건이 났을 때 우리 대처할 수 있는 무슨 뭐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하다못해 호신 무기라도 하나 좀 해달라 이러지. 호루라기를 하나 했어요. 호루라기. 근데 호루라기 불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있을 때뿐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뿐. 호루라기조차도.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이게 지금 아주 특수한 경우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끼리 이제 왜 저희는 저희가 일하는 거를 알잖아요. 그 뭐 이래 했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서 알아. 그렇게 일하고 월급은 어느 정도나 받으세요? 월급이요? 조금 좀 저기인데 128만 5천 원이요. 세후에 128만 5천 원. 경력 10년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경력이 더 낮은 분은 더 금액도 낮죠. 저희하고 근데 별로 차이는 안 나요. 한 2, 3만 원? 그래요? 그럼 세전은 얼마입니까? 세전은 기본급이요. 135만 8,500원이요. 135만 8,500원. 8,500원. 거기에 각종 수당 더하면 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주말에도 일을 하는데 주말 수당도 없고 야간에 일해도 야간 수당도 없고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검침,
고지서 송달까지예요. 3개 업무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월급 때문에 이렇게 월급만 가지고 투쟁하시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앞으로 이것만큼은 좀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인간답게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참 어려운 소망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살고 쉬운 싶다라는 건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 네, 저희 그래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잘 좀 풀리기를 기대하고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종로 은평 서대문구에 도시가스 검침원 분들이 지금 파업 중이세요. 어떤 사연인지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초중고 예술 선생님들을 만나는데요. 아니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술 과목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가게 된 건지 직접 들어보죠. 강원도에서 학교 예술 강사로 일하고 계신 분 역시 익명으로 만납니다. 선생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중고 예술 강사.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의 일반 교사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과 과정이 편성되기 힘든 연극이나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부분들을 나가서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있는 예술을 전담하는 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술 전담 계약직 강사. 네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지금 우리 인터뷰하시는 선생님은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세요? 네, 저 강원도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국악 분야를 강의하고. 국악. 네.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원래는 사물놀이나 풍물놀이 공연자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예. 다른 기악이라든지 성악들도 또 배워서 강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년째? 제가 올해 만약에 하게 된다면 11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11년째. 그럼 네, 사실상 주 수입원은 학교 강사 생활이시겠네요. 네, 그렇죠. 공연을 한다고 하지만 공연 수입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요. 강의를 통한 수입원이 거의 생계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그렇게 한 7개 학교 정도를 예술 강사로 뛰면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100만 원에서 120 정도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월 평균 100에서 120. 네.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예술 강사 자리마저도 위협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이 지금 거리로 나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처음에 선발이 되면 매년 사업이 시작될 때마다 물론 재계약을 하긴 하지만 고용이 승계가 되는 안정적인 힘인데 전면 재심사라는 부분을 지금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전면 재심사를 하겠다? 네네. 처음부터 다시라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서류 심사부터 그러니까 다시 하겠다? 네, 처음부터. 예. 근데 아니, 그 취지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그동안 있었던 선생님들 중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승계가 된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취지 자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물론 취지가 공정하게 시행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예술 강사들이 저희가 이제 학교에 나가는 학교에도 강사가 있고, 지역에 이제 복지관이나 아동센터 이런 데 수업을 나가시는 사회예술 강사 부분들이 있으세요. 두 가지로 나뉘는군요. 네네. 사회예술 강사가 작년에 지금처럼 전면 재심사를 시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재심사에 응시했던 사람들이 36% 정도가 탈락을 해버렸거든요. 36%면 그럼 3분의 1이 탈락? 네, 그렇죠. 그런데 탈락했다는 자체만으로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과정이 심사 과정이 좀 석연치 않았습니까? 서류 심사 중에서 이제 그 전년도에 우수 학습 계획서로 이렇게 상도 받으시고 한 선생님의 학습 계획서가 탈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왜 탈락을 했나라고 물어봤을 때도 자기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했다라고만 하지 없는 부분이죠. 근거가. 상당히 자의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이 심사를 하는 곳이 학교 교육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일부러 심사 기준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무더기로 떨어뜨려야지 결심하고 떨어뜨릴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경력이 있는 교육자들의 예술 강사들의 자기들은 저희들은 이제 본업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일자리에 대한 직업에 대한 생계 위협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국에 예술 강사가 5,500명이 되는데요. 예, 예. 그 전체가 다 생계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 뭐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에 복지관 강사 심사, 재심사 과정을 미루어 볼 때 올해 학교 강사 심사도 무더기 탈락이 예상이 되고 네네네. 젊은 사람들을 이제 취업시켜서 뭔가 좀 취업률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좀 네네. 경력 많은 사람들을 억지로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강사 지원 접수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고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체 공지가 떴는데 이제 또 어떻게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 저희도 알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 예술가들이 삶이 어렵다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술 강사 자리마저, 그것도 뭐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그 예술 강사 자리마저 위협을 받는다면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방법들이, 어떤 대안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생계를 위해서 혹은 또 뭐 후진 양성을 위해서 교육 예술 강사를 시작을 했는데 제약도 점점 많아지고 뭐 시수도 줄어들고 하면서 뭐 10년 전보다 오히려 강사 소득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부단 예술 강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불안정한 고용은 경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예술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교육, 고용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비정규직들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이 불안한 지위의 비정규직들, 비단 예술 강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럼요. 근데 예술을 하시는 강사들은 더 불안한, 그 중에서도 더 불안한 지금 상태에 있다는 그 호소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많은 수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 속에서 완전히 묻힌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좀 관심을 다 같이 가져보자는 생각으로 오늘 수면 위로 올려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초등학교에서 국악을 가르치고 있는 예술 강사 한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월간 정청래 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전 의원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예언인 정청래입니다. 사실은 참 예언인이라고 지난번에 하시길래 저는 속으로 조금 오버하신다. 참 예언인까지는 조금 자화자찬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오버했죠. 세상에 맞추셨어요. 반기문 정 총장의 낙마를 정확하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예언하셨던 거예요? 수치적으로 보면 15% 지지율 이하로 추락을 하면 저는 중도 포기할 거라고 봤죠. 왜냐하면 반기문 전 총장에게는 넥스트가 없는 거죠. 다음이, 왜냐면 나이가 워낙 고령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면 어렵거든요. 현실 정치의 어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아마추어처럼 내가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정당이 필요하다. 이거는요, 너무나 천박한 인식이거든요. 저는 반기문 총장이 지지율이 귀국 전에 1위를 할 때부터 이분은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검증의 칼날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3만 달러 수설이 처음 불거졌을 때 박연차 리스트 시사저널 그때 언론 중재위까지만 제소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그건 바로 즉각 형사고발해야 되거든요. 형사고발을 하면 이제 수사를 바로 들어가는 거지만 언론 중재위로 간다는 거는 반론 보도하고 뭐 정정 보도하고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겨레 신문 1면에 그걸 보도하면서 우리 한겨레를 고소해달라 제발. 그렇게까지 나왔는데도. 한겨레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1면에서. 그런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귀국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죠. 더. 왜요? 정치 교체를 말하더라고요. 그것은 시대 정신을 못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어떠한 담론이 끼어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치 교체를 얘기하자는 하는 걸 보면서도 그랬고 내가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그런 얘기했죠. 이거는 총선과 대선 같은 이런 전쟁 같은 선거에서 네 편 내 편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제가 그때 얘기했죠. 유랑극단처럼 전국을 떠돌다가 스스로 중도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유랑극단처럼 떠돌았죠. 떠돌았어요. 저는 특이했던 게 그날 아침, 그러니까 3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 불출마 포기문 같은 거를 마치 사표처럼 가슴에 품고 품은 채 새누리당도 가고 임명진 위원장도 만나고 바른정당도 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가서 인사하고 도와주십시오.
다 하고 나서는 3시 반에 가슴속에 있는 사표를 꺼냈다는 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는 거죠. 분위기 봐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디서 안 되겠구나라는 걸 그럼 결정적으로 느꼈을까요, 그날? 이분이 구상했던 것이 본인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빅텐트 이런 가능성을 타진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언론에서 받아주는 사람들 중심으로 악수하면서 사진 찍으러 좀 다닐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거죠. 아하. 그리고 본인의 빅텐트를 하려면 이렇게 볼대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30m에서 예. 13m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율이 뭐 25, 30을 계속 갔으면은 예. 다른 빅텐트를 원하는 분들은 반기문 빅텐트 하나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들어갈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지율의 마법이군요, 지지율.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다. 그렇다면 반기문을 지지하던 그 표. 네. 그 표는 어디로 갈까? 이제 이게 그 관건 아니겠어요? 황교안 총리,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네.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겠죠. 일단 황교안 총리, 황교안 네. 권한대행. 반 총장이 그만두는 날 여론조사를 돌리자마자 2위 내지는 3위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실제로 덕을 보고 있는데 근데 본인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NC, ND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네. 어떻게 결정할까요? 황교안 총리가 염치와 양심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난 안 나간다라고 천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이 탄핵 국면, 국가 불행 사태에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못 박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겠다 한 건 아니에요. 한 건 아닌데 안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안 하는 것만 봐도 정치인이 보시기엔 이거 나가겠다는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결국 지지율이거든요. 반기문 총장의 15%와 예. 황교안 총리의 15%는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반기문 총리는 넥스트가 없지만 황교안 총리는 넥스트를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보수의 대장으로 예. 이번에 등장할 수 있는 저류의 찬스거든요.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도 있고 예. 총선도 있고 예. 그래서 보수의 재기를 본인의 재기와 함께 노릴 수 있는 거죠. 야, 요거 참 재밌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의 15%는 무너지는 15%라면 그렇습니다. 15% 보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우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지만 네. 황교안의 15%는 15%만 나와도 차기를 바라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본능 중에서 가장 강한 본능이 예. 권력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죠. 15%는 황교안 총리를 들썩들썩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예. 지금 무슨 대민 접촉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무슨 대권주자 악수하듯이 예. 얼굴 표정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0에서부터 100%라고 쭉 봤을 때 네. 황교안 총리 마음이 그럼 몇 %까지 왔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본인이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예. 본인 마음속에는 흉중에 무언가를 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으로서는 행운일 수 있어도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그렇죠. 권한대행으로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태도이고 행보입니다. 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황 총리 진짜 나올 생각 있으면 뭐 법적으로는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권한대행 그 자리 내려놓고 당당히 나와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면 예. 그다음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또 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잖아요. 겸겸이 몇 개가 붙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명찰을 몇 개 다는 겁니까 네. 도대체. 이게 얼마나 우스운 나라 꼴이냐 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황교안 총리 나가고 싶으면 어쩔 수 없으면 나가야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은 출마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보수에 대한 여망이 있는 분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교안 총리를 모이는 건 사실인데 예.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이런 것을 오판해서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자 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그런 겸겸겸 예. 권한대행을 하게 되잖아요. 겸겸겸이 되죠. 자 그 순간 그 지지율은 또 폭락할 것이다. 왜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두 번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직 서열상. 국무총리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리 가지 않습니다 또. 박근혜 프레임으로부터 황교안 총리가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세요. 매달 한 번 찾아오는 남자 월간 정청래의 정청래 전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네.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안희정 지사는 지금 대연정을 얘기했습니다. 대연정. 네, 이것은 시대정신. 그 대연정은 어떻게 하자는 대연정이에요? 뭐 새누리당, 바른정당 같은 연립정부를 세우자는 거 아니겠어요. 연정이라는 게 연립정부잖아요. 예. 이것은 시대정신이 아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정권교체에 있다. 시대정신이 없으면 민심을 얻을 수 없고 민심을 얻지 못한 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지지율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대선은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뽀연, 연기, 포연이 난무하는 자리인데 깃발이 있어야 그 깃발을 보고 지지자들이 찾아가죠. 근데 이거는 깃발이 아니거든요. 대연정은. 대연정이라는 카드를 지금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대연정이라는 카드를 빡 꺼냈는데 네. 그건 이제 보수표를 노리고 꺼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장성을 노리고.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건 패착일 수 있다? 마치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청산을 위해서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청사가 반문을 외치다면서 사실 확장성을 좀 노렸던 건데. 노렸는데 문재인 청산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호남에서 지지가 올라간다. 이런 달콤한 유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패착을 했던 것 마찬가지로 특히 안 지사 같은 경우는 경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연정을 지지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 교체, 적폐청산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거인단으로 대거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경선에서 일단 분리합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본선을 준비하겠습니까? 대연정을 꺼내더라도 사실 경선을 통과한 후에 본선에서 꺼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내 경선을 앞둔 상태에서의 대연정 카드는 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본고 사용이지 예비고사용이 아니거든요. 본고사용인데 너무 일찍 꺼냈어요. 근데 예비고사에서 상당히 실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착이고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 뭔가 지금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연정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대연정이란 카드를 자신 있게 꺼내게 된 것도 결국 상승세. 네. 지금 이 지지율이 받쳐주니까 꺼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상승세는 어떻게 보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선은 특히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보수표가 일시적으로 올 수 있어도 나의 고정 지지층은 아니다. 마치 대추나무 위를 스쳐 지나가듯 한 구름과 같은 표거든요. 대추나무 위를 스쳐 지나가는 구름 같은 표가 지금 안희정 지사한테 머물고 있다? 보수표가 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 보수표가 안희정 지사한테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1번을 찍을 것인가 2번을 찍을 것인가 투표율이 가까울수록 그걸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야당다운 야당, 여당다운 여당을 얘기하는 것은 여당이 야당처럼 행동해서 야당표가 오지 않습니다. 또 야당이 여당처럼 화장 고치고 잘 보인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번에는 야당이 지금까지 야당답게 했지. 그러니까 우리 중도층이 이번에 야당에 한번 밀어줘야지. 이렇게 해서 표가 확장되는 것이지. 야당이 여당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여당표가 오지 않거든요. 중도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그 중도표의 판단 기준은 여당이 여당다웠을 때 한번 해봐 이렇게 책임을 맡기는 거고 야당이 야당다웠을 때 잘했지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이번에 여당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표가 확장이 되는 것이지. 이건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분석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중도라고 하면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기 때문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사람을 찍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중도도 여든 야든 색깔이 분명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저와 다르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가보죠. 국민의당.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반기문 총장 물론 셔터 내리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빅텐트 치고 거기서 만나리라 했던 건데. 셔터 내리자고 했을 때 저 말은 셔터를 다시 올리겠다 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다. 왜 그렇게 보셨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의당 분들 그래서 제가 셔터를 내린다고 했을 때 좀 있으면 다시 올린다고 얘기할 것이다. 하긴 셔터는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렇습니다. 거긴 해요. 올릴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이제 빅텐트를 치고 나서 그 안에서 다 모일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국민의당을 해석하는 하나의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이걸로 모든 걸 꿰맞추면 됩니다. 그게 왜 여기서. 그게 뭐냐면 국민의당에서 좀 말을 했다. 그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는 명분이 정치는 생물이니까. 상황이 변했으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말이 내일도 똑같은 말이 안 된다 하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국민의당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와
호남 민심 이 두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반기문 총장에게 기대를 했다는 얘기인데 셔터를 뭐 내렸다고 당장은 말했지만 기대했다가 반기문 총장의 낙마가 오면서 사실은 지금 조금 난감해졌을 것 같긴 해요. 최대 피해자가 저는 안철수라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 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혼자 힘으로 문재인을 꺾기가 지금 상당히 버겁지 않습니까? 지지율상 그렇죠. 그러면 반기문 총장과 연대를 하든 안 하든 항상 연대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문재인을 한 번쯤이라도 눌러봐야 되는 그런 기대를 줘야 되는데 그런 지렛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반기문 안철수의 대결로 어떤 드라마를 좀 만들면서 바람을 만들면서 문재인의 대항마로 크는 이런 전략을 생각했을 수 있는데 반기문이라는 큰 산이 넘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더 큰 산이 있었죠. 그리고 반기문이라는 산이 있었죠. 탁구로 치면 복식조에 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짝이 없어져 버렸어. 네. 정청래 의원하고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요. 호남 민심에 따라서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가 워낙 단단한 지지층이니까. 자, 근데 호남은 다른 거 없거든요. 정권 교체만 생각하거든요. 정권 교체 열망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정권 교체 안 돼도 좋다. 문재인은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호남 민심을 상당히 자극했고 그리고 정권 교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어디 두고 보자. 국민의당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호남에서는. 그래서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된다. 정권 교체 해방꾼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면 호남에서 아마 몰매를 맞을 겁니다. 그러면 못 견뎌요. 그래서 결국 저는 국민의당도 어제 우상호 대표가 얘기했듯이 정권 교체의 큰 바람 앞에 국민의당도 결국은 호남 민심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은 연대와 통합이거든요. 결국은 야권 통합의 쪽으로 들어오지 않겠는가라. 이거는 민주당의 바람 아닙니까? 민주당의 바람이 아니라 호남의 바람이죠.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민주당 당원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정청래. 그나저나 손학규 의장. 이제는 이제 의장이 됐습니다. 국민주권개혁회의. 국민주권개혁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손학규 전 지사가 이제 의장이 됐고 2월 10일에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한다는 것까지 발표를 했죠. 여기는 그러면 일단 그 스몰 텐트를 치고 국민의당, 손학규, 정운찬 이렇게 요거까지는 성사가 되는 거예요? 뭐 그건 모르겠고 그건 저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으세요? 왜 또? 왜냐하면 손학규 의장은 저는 관심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이분도 그래도 저 중도에 뭐 지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지지율을 보세요. 대권 주자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불쏘시개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불쏘시개 역할도 힘들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의도 중심이나 언론공학적 입장 이렇게 보면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바닥 민심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촛불 국면도 결국은 여의도 정치공학이나 언론공학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정치공학으로 보면.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얘기해? 처음에 다들 겁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스팔트에 있는 길바닥 민심은 들끓었거든요. 길바닥 민심이 정치인들을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엔 정치인들이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학규 의장의 이번에 가진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지난달에 뭐라고 하셨냐면 손학규 의장이 만덕산 토굴로 들어갈 거다. 얘기해서 엄청나게 출렁였던 거 아시죠? 네네. 정치판이. 그거 아직도 확신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야, 언제 들어갑니까? 자,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입당을 하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가 부동의 주자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후보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가뭇 없이 사라지는 거죠. 처절한 싸움을 해야겠. 목숨 걸고 그러니까 본인이 당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뭐 출마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로는 벽보를 못 붙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나저나 지지난주에 그 월간 정두원의 정두원 전 의원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문재인 전 대표는 남자 박근혜다. 왜냐?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남자 박근혜라고 본다 해서 술렁술렁했습니다. 또 이 발언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술렁거릴 필요 없고 그건 정두원 의원의 개인 의견이. 정청래 월간 정청래 편에서 반론 듣겠다고 했거든요. 반론해 주시겠어요? 반론할 가치가 없어요. 정두원 의원님 미안합니다. 반론할 가치가 없어요. 반론할 가치도 없습니까? 이것도 정두원 월간 정두원 편에다 반론해야겠네요. 이거는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30% 국민에 대한 모독이죠. 컨텐츠가 그러니까 당장은 안 보인다 뭐 이런 지적이었어요. 뭐 이 비유라는 것이 뭐 아주 치명적인 정두원 비유. 전 의원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표하고 한 시간이라도 얘기해봤나요? 저도 정두원 의원하고 뭐 별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두원 의원은 아무런 컨텐츠가 없는 사람이에요.
두 분 한번 한 자리에 모셔서 얘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애니메이 언제든지. 월간 정청래 이 시대의 정치판의 참 예언이. 자칭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 맞았다고 자부하시는. 전 우주로 얘기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달 월간 정청래로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프닝에서 오늘 어쩌면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갈지도 모른다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결정이 됐군요. 특검이 오늘 오전에 시도를 합니다. 특검이 이르면 오늘 오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젯밤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특검이 발부받았고요. 이 영장을 가지고 이르면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오늘 오전에 청와대 경내에 진입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 수사의 최대 고비가 오늘이 될 것 같네요. 상당히 중요한 아침입니다.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의 문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죠. 아까 도시가스 검침원 얘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전직 검침원입니다. 5073님. 그냥 먹고 살아야 해서 했지. 참 인격 같은 건 전혀 없는 직업이더군요. 이분 인터뷰를 듣는 내내 옛날 생각이 나서 화났다. 그러셨고요. 0805님은 가슴에 카메라 같은 거 하나 좀 달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띵똥띵똥 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은 남자가 서 있는다든지 뭐 이런 일을 많이 당한다는 거잖아요. 성추행도 많이 당하고. 좀 시스템을 정비해달라 이런 문자. 미국에서 레인보우로 뉴스쇼를 듣다가 국제전화를 주신 분이 계세요. 박근수 애청자님. 예. 미국은요, 검침기가 화단이나 마당 같은 평평한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데, 이런 안전 시스템 마련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검침원 문자 인터뷰 안타까워하셨고요.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출마 관련해서는 3927님, 황 총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 뭔지 잘한 건지를 똑똑히 봤잖아요. 그래서 지지한다라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2018님. 누가 봐도 박근혜 정권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일종의 부역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지금 출마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된다라는 문자도 적지 않게 들어옵니다. 예, 여러분 의견 고맙습니다. 변상욱 기자. 네. 기자 수첩은 오늘 2대 얘기하신다면서요? 예, 2대. 지금 2대는 최순실 정유라 게이트로 총장이 공석이니까 신임 총장 선출이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누구가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새 총장을 선출할 거냐, 새로 이제 방식을 결정하고 뽑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학생들이 주도해서 학교의 학정농단을 밝혀냈고 개혁과 쇄신의 물꼬를 텄지만 마무리는 역시 교수, 교직원, 동문, 학생, 재단, 이사회라는 여러 그룹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물론 이사회가 가장 힘이 세고. 총장 선출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마치 이거는 국민이 나서서 촛불을 밝히고 대통령 탄핵 국회 결의를 끌어내도 마무리는 역시 또 정당 정치로 넘어가야 되고 그렇죠. 여야가 또 다투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 경선 규칙을 만들고 뭐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 뽑고 그 대통령이 이제 또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완결이 되는 거죠. 예, 촛불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랑 이대랑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화여대도 학내 구성원들이 총장 어떻게 뽑을 것인지 그 선출 방식의 합의를 이루고 그렇죠. 그래서 새 총장을 뽑고 그 제대로 뽑은 새 총장이 낡고 왜곡된 비정상을 바로잡는 이런 순서로 가야지만 그렇죠. 최초 그 학생들의 침묵 시위가 완성되는 거다. 맞습니다. 촛불이 완성되듯이. 예. 그래서 일단 교수평의회가 총장 선출안을 만들었는데 61세 연령 제한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61세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교수, 교직원,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100대 10대 5로 한다. 여기 또 이사회는 그래 61세 연령 제한 하자. 예. 또 교수, 직원, 학생, 동문까지 넣어서 100대 12대 6대 3으로 하자. 뭐 복잡하게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래서 직선제로 개혁적인 총장 선출안이 만들어졌다 홍보도 했습니다. 직선제 과연 그러냐? 투표안을 만든다는 자체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학생들은 일단 그러면 사실상 학생은 한 4.3% 정도밖에는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건데 너무 약하다. 그다음에 더 애매모호한 문제는 총장의 연령 제한에 있다. 총장의 연령 제한 아까 61세라 그러셨잖아요. 예. 딱 봐도 좀 젊긴 하죠, 너무. 61세라는 건 그럼 61세 이하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개방적인 직선제라고 하면 의미를 충분히 살리려면 총장 후보의 연령에 굳이 제한 둘 거 없고 외부 사람들도 출마할 수 있도록도 좀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개방적인 직선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간선제에서나 쓰는 그 보직의 나이 제한 개념을 적용해서 61세로 딱 끊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동안 10년 세월을 이화여대를 뒤에서 움직여온 명예총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있어요. 구체제 그룹이 있는데 이사회는 아직도 그 구체제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총장 선출하는 그 구체제의 입맛에 딱 맞춰져 가고 있다라는 비판인 거죠. 지금 이게 학교 내에서 나오는 비판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교수 사회와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는 비판인 거죠.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던 최경희 전 총장도 바로 이 그룹 출신이고 학교 공금 유용으로 비난받아서 슬그머니 사라졌던 부총장도 역시 이 그룹 출신이고 그러니까 정유라 게이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구체제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총장 선출안을 만들고 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얼마 전에 김현정 뉴스쇼에서 인터뷰도 하고 청문회에서도 국민들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김혜숙 교수. 김혜숙 교수가 그러니까 저 학생들 편에서 처음 그렇죠. 그 시위를 할 때부터 학생 편에 줄곧 섰던 그 교수님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전형적으로 구체제의 반대편에서 비판을 가했던 사람인데. 비판 세력이군요. 61세로 총장 후보 나이를 끊으면 김혜숙 교수가 한 살 차이로 후보 자격이 없어집니다. 김혜숙 교수님 62세세요? 그런 거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혜숙 교수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화여대의 대대적인 쇄신을 기대하는 쪽에서는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던 명예총장 중심의 구체제의 그림자를 다 지워내고 기득권을 쌓아왔던 어떤 그룹들을 좀 밀어낸 다음에 새로운 개혁적인 그룹이 들어서기를 바라는데 선거 규정 자체가 아예 그걸 봉쇄한다면 개혁 세력의 중심 인물은 하여튼 선거에 나갈 수도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어제 이사회 대표를 만나서 따지려고 했는데 학생들은 투명하게 누구나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자 그랬는데 이사회는 총학생의 대표만 와라. 근데 이대생들의 시위 농성은 총학생의 주관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다 아는 이사회가 총학 대표만 따로 만나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결국에서 어제 만남은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대 사태를 보면 말이죠. 사실은 지금의 이 국정농단 사태를 최초에 드러내게 된 게 이대 사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대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섰기 때문에 국민의 촛불이 켜진 거고 우리의 지금 이 모든 그 악의 무리들이 다 수면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게이트 국면하고 비슷하게 조금씩 앞서가고 있는 게 이대 사태 아닙니까? 한두 발짝 앞서가고 있는 게 이대 사태입니다. 이대 학내에서 개선과 청산과 개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체제 개편이 선순환적으로 성공하느냐 못하냐는 촛불광장이 민주광장에서 탄핵과 청산과 새로운 국가 시스템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이어가느냐 못하느냐의 시험 무대, 테스트베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대생들이 굉장히 책임이 무거워요. 어깨가 무거워요. 학생들 글이나 교수협의회 게시판을 보면은 이런 안타까움들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사태를 꿰뚫어 봐야 돼요. 이대 사태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 그래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근데 학교가 직선제라고 보도자료를 내놓으면 또 그대로 받아쓰고 이러니까 언론도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 요새 뭐라고 하냐면 겉으로는 직선제인데 안으로는 반재단 인사 찍어내기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전두환 몰아내니까 노태우가 대통령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래서 반민특위를 빡세게 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친일청산 못하는 과거의 그 우리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는 거다. 나는 왜 하필 이대를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그런 얘기. 왜 내가 이런 역사적인 책임을 안고 가야 하지? 취업도 힘든데 막 이런 징후들이 자꾸 나와요. 총장 선출한 그다음에 이사회와 학생 대표들의 만남에 무산 이런 거 얘기했지만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학교 법인카드로 명품 샷땡 뭐 핸드백을 구입하는 등 1,700만 원을 유용했던 부총장. 비리가 드러나니까 연구년 다녀온다고 사라졌는데 어느 틈에 학교로 다시 슬그머니 들어와서 지금 선거운동을 또 슬슬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요. 자기들도 이제 구체제에 어떤 누군가를 밀고 싶은 게 있겠죠. 과연 누구를 밀어서 또 구체제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냐에 학생들과 교수들의 경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왕의 귀환이 아니고 상궁의 귀환이야 뭐야 뭐 이런 얘기들인데 아무튼 우리 상황하고 참 비슷하죠. 한쪽에는 태극기 애국 보수가 있고 수국 권력층의 개혁에 대한 반동과 어떻게든 버티려는 힘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촛불을 들었던 쪽에서는 빨리빨리 어떻게든 탄핵을 갖다가 마무리 짓고 새로운 정권을 갖다가 한번 보고 싶은 이제 마음이 강해지고 있고 이런 것
이것들이 정상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해서 자리를 갖다 점점 좀 잡아가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안 만나고 안 들어주고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참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대 사태는 항상 촛불 사태를 한두 발짝 앞서가고 있는데 축소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화여대가 어떤 촛불 게이트의 예고편, 촛불 사태의 예고편이라는 시대적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볼 때 아까 이대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왜 여기로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팔자탄만 심해졌어요. 이런 글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대생들이 어깨 무겁습니다. 처음에 잘해줬듯이 끝까지 마무리 잘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첫 포인트 뭡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로 심판의 날입니다. 먼저 오늘 세월호 7시간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오늘 무슨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까? 비선의사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인 박채윤 씨라고 있죠. 안종범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드러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구속 여부가. 근데 비선 실세 의사 부인하고 7시간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7시간 중요한 고리는 남편 김영재에게 있었는데요. 그동안 관련 증거가 안 나왔었죠. 이제 부인이 구속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요. 김영재의 굳게 닫혔던 입도 열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 한 달이.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르면 오늘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숨구멍이 하나둘 막히는 형국입니다. 영장 실질심사 주목을 해보고요. 다음 포인트 뭡니까? 이재용 심판의 날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영장 기각됐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네. 기각 이유가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 부분이 입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이었죠. 부족하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요.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단서요? 네. 바로 안종범에게서 추가로 압수한 업무수첩에서요. 삼성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전에 청와대에게 여러 차례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그 수첩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접어놓았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를 다시 꺼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움직임도 주목을 해 주시고요. 다음 포인트는요. 오늘 김기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제 그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 제기했잖아요. 네,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당시 신청한 이의 신청도요. 법꾸라지다운 발상이었죠. 자신이 구속이 된 게 블랙리스트 때문이었는데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런 거였습니다. 또다시 법망을 빠져나가려던 계략이었는데 하지만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김기춘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가 하면은 미국 국방장관 매티스 국방장관이 타고 왔던 전용기 이름이요. 심판의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어로 Doomsday Plane. 그렇더라고요. 심판의 날 비행기다. 핵전쟁 발발 시 공중에서 지휘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비행기인데요. 우리나라를 하필 그런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 좀 언짢아지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어제 황교안 대행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는 낙장 불입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한민구 국방장관 또 윤병세 외교장관과 연쇄 회동을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는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그 부분이 주목됩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레이스에서 이탈을 하면서 사실상 보수 진영의 구심점, 대표 주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인데요. 황교안 총리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됩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반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부터 황 총리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총리이자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를 맡고 있는 황 총리가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헷갈립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연결을 해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에게 기대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과 귀국 20일 만에 불출마 선언,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참 안타깝죠. 그분이 대통령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 국내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구조가 또 아직 반기문 후보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대통령 후보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의 안팎밖에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로서도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후보를 아직 옹립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해볼 만한 싸움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볼 만한 싸움. 사실은 저희 그 부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보수는요. 잘 뭉치기로 유명하잖아요. 단일 후보가 딱 정해지면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지금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보수 단일 후보론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도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보수 단일 후보가 정해지면 대통령 승산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 틀림없이 있죠. 틀림없이 있습니까? 네. 그럼 보수 단일 후보 하자는 유승민 의원 주장에는 동의하시는 거고요? 뭐 단일 후보는 해야 하는 걸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런데 인물이 말입니다. 지금 황교안 총리가 급부상을 하고 있긴 있는데 홍 의원도 황 총리 정도면 새누리당 후보로 좋다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지금 국민들 지지가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아직 후보 선언을 하지도 않았고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동조의 지지가 나온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단일 후보로서 보수의 단일 후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그 국민들이 암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가 나오면 출마 선언하면 훨씬 더 나올 것이다, 폭등할 것이다 보세요. 출마 선언만 하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도 2배 이상 나올 겁니다. 2배? 2배면은 그럼 20% 넘게 나온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희망사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출마 선언을 하면요. 우리가 막 이른바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권한대행이 정말 나올까 안 나올까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반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 하고 있다가 나온다고 하면은 실망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반기문 총장처럼? 반기문 총장은 사실 나온다고 얘기 안 했죠. 출마 선언은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공식적인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사실상 나온다고 하신 거잖아요. 불사르겠다고 했는데. 하여간 출마선언을 안 했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선언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반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여건상, 또, 보수의 지형상, 여의도나 국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건 제가 좀 더 잘 안다고 생각하시고 제 말을 좀 믿어주시죠. 분명히 보수가 집결할 거다. 2배로 폭등할 거다. 그거 2배라고 그래봐야 20%밖에 더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요, 홍 의원님. 저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황 총리가 새누리당과 정체성 맞는다. 새누리당으로 오시면 좋겠다. 오시면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거는 황 총리하고 교감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말 못한다. 현직에 있는 공직자를 두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교감이 있구나 생각했거든요. 있지요, 교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옥동자를 한 사람 놔야 되는데 과연 누가 우리 새누리당 후보로서 또 범여권 후보로서 보수의 후보로서 적합할까 생각하시다가 지금 국민적인 지지가 이건 권한대행에게 쏠리고 있으니까 저분을 모셔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만나셨잖아요. 1대1로 황교안 총리하고 독대하셨잖아요. 출마에 관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느낌은 있잖아요. 정치 오래 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느낌 느끼셨을 텐데 어떻든가요, 느낌이? 그건 섣불리 무슨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만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정치에서 말입니다. 오늘 자꾸 정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솔직히 정치에서 NC&D 긍정도 부정도 안 하면 사실상 긍정 아닙니까? 글쎄요.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근데 긍정도 부정도 아니면 긍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긍정도 부정도 아니면 그 말 뜻 그대로 부정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부정이면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겠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대답 똑바로 안 해서.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NC&D 인상태. 그런데
지금 나오면 승산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네. 문제는 법적으로야 그분이 나오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도의적으로 볼 때 네. 지금 대통령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출마를 한다. 네. 만약 대통령이 탄핵당하기라도 하면은 그 뒷수습을 해야 할 사람이 그 직을 내팽개치고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한다. 네. 이걸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출마를 하거든요. 그건 미국 얘기고요. 우린 중임제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것도 예.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본인이 그 권한대행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심판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선수에 뛰느냐 예. 얘기하는데 심판을 본인이 심판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허. 본인이 심판을 자임한 것도 아니거든요.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이제 그 자꾸 야권에서나 또 이제 일부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말이 안 된다는 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국민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준다면 야당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아니 야당은 언제든지 여권 후보를 언제 이렇게 반겼나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결국 지지율이 국민들의 허락의 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기준이 될 거다. 예, 예. 어떤 면에서는 좀 서글픈 일일런지 좀 모르지만 예. 지지율이 안 되면 어느 누구도 대통령 선언 아니라 무슨 선언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지율이 이 정도로 계속 상승세를 탄다면 황 총리도 고민의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오실까요? 이제 그분이 공인이잖아요. 이제는 뭐 개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공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 생각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참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고민 중일 거다. 네. 예, 고민하고 있는 건 느끼셨군요. 1대1 독대하셨을 때. 아니 뭐 그건 아닙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목소리는 작습니다. 작게 들리시는 모양이죠.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지요. 예, 홍문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네. 새누리당 홍문정 의원이었습니다. 참 반기문 총장이 그만두면서 대선판이 급격하게 요동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행간 주제 그겁니까? 대선 지형이 요동치면서 민주당 내 2위 싸움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어느 쪽이 2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점점 치열해지는 안희정, 이재명의 2위 다툼.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보수 진영에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의 경선이 본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2007년 대선하고 약간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2위 다툼이 치열해진다. 2위 다툼의 행간을 보자. 정말 신경...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총장께서 우리 정치권에 던진 여러 가지 그 화두들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겸허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 던진 화두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마지막에 정치는 정치꾼들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버려라. 아전인수식 해석 버려라.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진짜로 지금도 그분이 대통령 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계세요? 지금은 뭐 무엇보다도 외교가 굉장히 중요할 때고요. 그분이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했던 그런 노하우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사드 배치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지는 문제들도 우리 북한 대치 문제 때문에 육자 그 회담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교는 잘하실 수 있죠. 근데 현실 정치를 너무 몰랐던 것 아니냐, 대한민국 현실을 너무 몰랐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는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뭐 현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실 정치를 구성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이 과연 이 현실 정치가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좋은 사람을 정말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 여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솔직하게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새누리당도 사실은 좀 모질게 군 게 있어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이 들면 특히 겨울에 미끄러워서 여기저기 다니면 낙상하기 쉽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뼈 있는 이야기를 오전에 하고 그날 오후에 불출마 선언한 거 아닙니까, 반 총장이?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당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여기저기 다니면 낙상하십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게 그 집이 새누리당이었단 말씀이에요? 예. 동지가 새누리당이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계시는 게 어떻겠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만두라는 이야기 정반대 이야기였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반 총장이 지금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 혹시 새누리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세요? 예, 왜냐하면 뭐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니, 새누리당에서 뭐 할 생각 없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상태인데. 예, 그리고 어떤 후보도 지금 밀어주지 않겠다. 뭐 어떤 후보도 공식적으로 밀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어느 당하고도 관련을 맺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도 예외 없이 우리도 도움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그러나 뭐 하여간 저희가 공식 비공식으로 뭐 저 역시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 총장님하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총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경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지율 2위 주자 반기문 낙마 현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수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전 대표 대항마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지지율로 볼 때는 뭐 2배 차이, 3배 차이가 나니까 속된 말로 맞짱 뜰 인물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죠. 대항마 찾으면 있겠습니까? 찾아지겠습니까? 뭐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문재인은 안 된다. 그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장이 보인다.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대세로는 오래했고 그렇게 야권 단일 후보로서 가장 전 대단하죠. 안희정, 이재명, 안희정. 네. 이게 어제도 대연정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요. 안희정 지사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로 시대 교체를 하겠다 이러면서 대연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연정 카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운영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못다 이룬 대연정을 실천하겠다 이러면서 노무현 적통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시장이 곧바로 대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연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새누리당 그러니까 집권당하고 손을 잡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재명 시장 얘기죠. 네, 부패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는 건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대연정을 하겠다는 상대는 입장이 다른 선량한 이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두 명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산론 논쟁도 있었고요. 여기 인터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여기가 발단이었어요. 공짜밥 논쟁도 있었고요.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한 뒤에 더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이재명, 안희정, 이재명의 2위 싸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공수가 뒤바뀌었다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뒤바뀌었다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까지는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을 비판을 해왔었잖아요.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공수가 바뀌어서 이재명 시장이 안희정 지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건 왜 바뀌는 겁니까? 한마디로 지지율에 따라서 공격과 수비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계를 2달 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는 촛불 민심을 얻고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뭐 막 쭉쭉쭉 올라갈 때잖아요. 한 5배가 뛰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때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우산론을 언급했죠. 맞습니다. 이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이른바 비문주자들이 하나의 공동체 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안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는 대의 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대의 명분도 없는 합종연행은 구태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공짜밥 논쟁이 붙었는데요. 그렇죠.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 제도를 공약을 했더니
또 안 지사가 공격을 한 겁니다. 예.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시장이 공짜라는 표현은 구태 기득권 보수 세력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게 불과 한 달 전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반 전 총장이 빠지면서 안 지사가 지지율이 2배 이상 급등해서 2, 3위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이 시장이 공격 모드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네요. 공수가 바뀌었다. 지지율에 따라 공수를 바꾸는 이 2위 다툼, 치열해지는 2위 다툼 두 번째인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이런 싸움은 좋은 싸움이다. 입니다. 에이, 싸우는데. 싸움이 좋은 싸움, 나쁜 싸움이 어디 있어요? 좋은 싸움도 있어요. 선의의 경쟁? 네, 그렇죠. 흔히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골몰하는 게 뭡니까? 정치공학, 예. 이미지 정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이나 공약을 두고 제대로 된 공격과 수비를 하는, 공박을 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네거티브만 하죠. 네. 싸우다 보면. 그러니까 서로 감정 싸움하고 막말하고 맞아요. 흑색선전하고 이런 건데요. 예, 예. 그런데 안희정, 이재명 두 명의 주자가 바로 지금 그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짜밥 논쟁 한번 봐보세요. 그동안 진보와 보수 간에 있었던 대표적인 논쟁이거든요. 복지를 둔 뭐랄까요? 논의? 토의? 네, 그렇죠. 복지를 그냥 막 무슨 국민한테 퍼주게 하느냐 뭐 이런 논쟁은 진보와 보수 간에 싸웠던 논쟁이지 야권 대 야권이 싸우는 논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권 주자들끼리 어떤 복지가 진짜 국민을 위한 거냐 논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 중에 하나다. 아하. 또 민주주의 논쟁, 재벌개혁 논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시장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재벌체제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안희정 지사가 어느 누구를 구속